오늘 주제는 영린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영린은 한국에 이제 그 영화로도 영화 제목으로도 나와서 이 영린이라는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이 영린이라는 뜻은 이제 용의 턱 밑에 비늘이 있대요. 용은 뭐 물론 상상의 동물이긴 하지만 용의 턱 밑에 있는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노한다는 전설에서 나온 말로 임금의 분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불편해하는 부분을 신하가 건드리면 임금이 이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임금을 떠나서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 자기의 단점을 지적을 하면 그 의외의 반응, 그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 반감 이런 것이 증폭돼서 나오는 것이 이제 영린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현대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영린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역사적으로 이제 한번 알아보면 한무제 때 사마천이라는 신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시대에 굉장히 그 출중한 무예가 출중한. 근데 이 한나라 때는 흉노족하고 대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우리 쪽으로는 고조선하고 같은 시대의 나라입니다. 중국을 점령했던. 그러니까 중국이 진나라가 최초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15년 만에 진시황이 망하고 진시황이 죽으면서 망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 생긴 나라가 이제 한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인데 이 한나라 때 이제 무제라는 황제가 있을 때 흉노족하고 늘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우리 고조선하고도 이제 싸움을 했지만 고조선이 결국은 한무제 때 전쟁에 실패해서 나라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부여로 이제 재탄생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한나라 무제입니다. 한무제 때 이 흉노족하고 싸우는데 그 최고 사령관은 이제 이강리라는 한나라의 애첩의 오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릉 장군이라는 대대로 장군 가문에 태어나셨던 그 이릉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최고 사령관은 이강리 한무제 처남 이강리인데 애첩의 오빠. 근데 전쟁을 그렇게 많은 병력을 갖고 있는데도 계속 흉노족한테 밀리는 거예요. 이렇다 할 전가를 못 올리고. 근데 이릉 장군은 어, 최고 사령관도 아니고 당연히 이 사람이 최고 사령관이어야 되는데 한나라의 애첩의 오빠를 그냥 최고 사령관을 앉힌 상태죠. 자기가 좀 이강리가 좀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늘 나쁘고 이릉 장군은 그냥 별로 높은 자리도 안 주고 그랬는데 적은 병사로도 흉노족하고 싸우는 족족 이기고. 그러니까 이 한무제 입장에서도 이 처남인 이강리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늘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심리를 좀 갖고 있었거든요. 이릉 장군도 이제 이강리가 이제 답답한 거죠. 그 많은 병력을 갖고도 흉노족을 제대로 대처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릉 장군이 나한테 5천 명만 주면 흉노족의 그왕 선우라는 왕을 쓸어버릴 수 있다, 잡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물론 전과도 이제 그런 전과를 보이고 있는 중이었었고, 그래서 흉노족에게 이제 5천 명의 보병을 갖고 정예 부대를 갖고 진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포위를 당해요. 포위를 당해서 지원병이 오기까지 이제 기다리는데 지원병이 올 듯 올 듯 하면서 안 오는 거예요. 보급도 안 되고. 그래서 이 흉노족의 그 왕 선우가 이 포위되어 있는 이릉 장군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 보급병도 안 오고 보급품도 안 오기 때문에 너희는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근데
이 선우라는 흉노적 왕도 이 이릉 장군의 무예에 대해서 이 실력에 대해서 좀 탐이 났었던 거죠. 항복을 하면 살려줄 수 있다. 근데 이 이릉 장군은 본국에서 한나라 본국에서 이제 지연병만 오면 다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었고 그런 계략을 갖고 있었는데 지연병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한나라 무제의 그 황제가 자기 처남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릉 장군을 좀 이렇게 업신여기는 부분도 있고 이릉 장군이 워낙 또 직언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한나라 조정에 이릉 장군을 견제하는 세력이 간신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그 지연병 보내는 것을 게을리한 거죠. 안 보낸 거죠. 그것을 이제 이릉 장군도 알게 되고 흉노적 왕 선우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병사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는다면 다 살려보낸다면 내가 항복을 하겠다. 그래서 항복을 해요. 근데 이 이릉 장군은 왜 그런 항복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데려온 이 정예부대 병사들은 자기를 믿고 이제 참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 병사들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빠일 텐데 다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그대로 살려서 돌려만 보내준다면 나 하나 희생을 해서 돌려만 보내준다면 내가 항복하겠다. 그래서 항복을 합니다. 이게 한나라 조정은 이제 백각 뒤집혔죠. 이릉 장군 최고 사령관은 아니지만 실력으로는 최고 사령관인데 그만큼 믿고 있는 장군이 항복을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흉노족의 왕 선우는 이 이릉 장군을 통해서 병법이라든지 이런 훈련대장을 시켜요. 이 한나라 조정에서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한나라 문제가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이등 장군의 가족들을 부족을 모든 친척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다른 모든 신하들은 다 간신배였었기 때문에 아천만하는 아청꾼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릉 장군이 포위당했을 때 지연병을 보내는 거에 굉장히 늑장을 부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마천이라는 신하 한 사람만이 직언을 합니다. 이릉 장군이 포위가 돼서 항복을 한 이유는 지연병을 우리가 안 보내줘서 항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릉 장군이 지금은 어, 어, 포로가 돼서 뭐 흉노족의 훈련대장으로 오히려 그쪽에 이제 역적짓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정이 그랬었고 그다음에 어찌 됐건 이릉 장군의 역할 때문에 그동안 흉노를 여태까지 견제해 왔었다. 그래서 흉노가 그만큼 무력해진 상태인 것이다. 이릉 장군을 굉장히 이릉 장군의 가족들을 친척들을 부족을 멸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린을 건드린 거죠. 한 문제죠. 한 문제는 이릉 장군이 항복을 해서 그쪽에 흉노정의 훈련대장이 된 사실도 기분이 나쁘지만 늘 기분 나빴거든요. 천안보다도 더 혁혁한 공을 세우니까 그게 늘 기분이 나빴었던 상태. 그게 영리인데 그걸 건드려 버린 거죠. 그렇죠? 다른 간신배들은 그 한무제 영린이 그거라는 걸 알고 직언을 안 했는데 이 사마천만이 직언을 한 거죠. 영린을 건드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한나라 무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사마천에게 이제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을 뭘 내리냐면 궁형을 내려요. 궁형. 궁형은 뭐냐면 남자의 기능을 없애는 형벌이에요. 사형보다도 더한 게 궁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은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 궁형은 남자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세형이기 때문에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형보다도 더 못한 형벌이다라고 그 당시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이 궁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욕스럽게 된 거죠.
여기서 이 치욕스러운 상황, 자기는 직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의 편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당하니까 이 본인도 이제 뭐 이 울분이 있는 상태에서 역사서를 집필을 합니다. 근데 이 역사서를 뭐 생뚱맞게 그냥 역사서를 집필한 게 아니고 이 사마천의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 역사에 관심 있는 역사와 관련된 직책을 맡았던 대대개문 그 사관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천 할아버지 아버지도 중국의 역사를 사료를 모아왔던 터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중국 역사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자기가 궁형을 당해서 치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사회하고 단절된 거죠. 치욕적인 삶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아놓은 사료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 역사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기라는 중국 역사책이 탄생이 됩니다. 이 사기라는 중국 역사책은 역사서의 아버지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역사책은 그냥 시대 순으로 일어났던 사건 중심으로만 역사를 기술하는 게 역사서의 그 전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기가 역사서의 아버지 교본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 순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도 했지만 그 시대에 대표할 만한 인물들의 열전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막 소설처럼 막 그 한 사람의 인생, 그 시대를 대표했던 인물의 한 사람의 일대기를 열전으로 이야기를 스토리를 꾸면 그런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서의 교본이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기 열전에 나오는 인물들 때문에 이 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인문학의 최고의 독서로 읽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살다간 그 시대의 인물들을 다 정리를 한 거죠. 사마천이. 그래서 그 시대에 살다간 선배들의 삶을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삶을 알게 된 거잖아요. 사마천도.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역사적으로 대표했던 인물들을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지혜롭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사마천은 궁형을 당해서 굉장히 정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반감을 갖고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만 살아서 이런 상황을 맞았구나. 지혜롭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중국에서 살다간 모든 인물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삶을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정답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열심히 사는 것보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무제의 영린을 알았다면 자기는 열심히 그냥 이릉장군을 변호만 한 거거든요. 정의롭게 있는 사실만 갖고. 근데 한무제가 그런 영린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걸 살짝 피해서 이릉 장군의 가족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릉 장군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것을 지혜롭게 설명을 했다면 자기가 궁형까지 당하는 그런 부르는 겪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지혜롭지 못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사회에 반한 감정, 울분만 갖고 있다가 사회하고 다시 소통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환관으로 최고의 지위까지 지금 올라갑니다. 사회하고 다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지혜롭게 사는 시각으로 바꾸면서 또 제2의 이 인생을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모든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마천이 그동안 가장 여러 인물들이 이제 중국에서 살다 갔는데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가?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 사마천이 또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사마천이 발견한 행복하게 살다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사업을 했던 사람들. 황제도 아니고 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사업을 했던 사람들. 그 시대 이 사마천은 기원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원전에 중국에서 살다간 수많은 인생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깨달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사업을 했다라는 사람을 깨닫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또 행복한 게 아니고 자기 사업을 한 사람 중에서도 사람을 중시 여겼던 사람들이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간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중시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유리한 선택인데 모든 사업가가 행복한 건 아니고 사업의 시작도 사람이요. 사업의 끝도 사람이다. 사람을 굉장히 중시 여겼던 사업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공통분모를 이제 발견을 해낸 거죠. 여기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선택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사업가 대열에 있거든요. 근데 이 영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린은 뭐 임금의 그 단점을 지적한 그걸로도 용어 해석이 되지만 제가 재해석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영린이 있거든요.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단점이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원수로 갚게 되느냐 하면 되게 은혜를 입을 때는 본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 때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찢어지게 당장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바로 굶어 죽을 상황이 됐던 어떤 경제적인 분배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자기가 뭔가 잘못을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궁지에 몰렸을 때 누군가가 변호를 해줘서 은혜를 입고 뭐 그런 게 이제 은혜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감추고 싶은 부분이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던 사건은 그렇죠?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어떤 자기가 실수를 해서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많은 자기의 어떤 그 소심한 소인배 행동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거나 이런 궁지에 몰렸을 때 이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부분이 감싸준 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위기를 모면을 해서 본인이 권력이 생긴다거나 뭐 다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된다거나 이미 사람들이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망각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뭐 신망을 받는다거나 해서 권력이 생기면 무슨 생각부터 하겠어요? 자기의 흑역사를 지우고 싶어 하죠. 누구든지 다 자기의 흑역사를 지우고 싶어 할 거예요. 흑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존경하는데 그 사람만 보면 뭔가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만 만나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의 흑역사를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만 없어졌으면 내 흑역사가 없어질 텐데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텐데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속담이 그 이치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린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다 있어요. 임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영린이 있어요. 흑역사가 있어요. 감추고 싶은 부분, 단점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건드리면 심기가 안 좋죠. 당연히. 그 건드린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는가 동시에 그 건드린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영린을 건드리는 작업은 뭐 과거에 살다간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마천 같은 신하들만이 조심할 게 아니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 모두가 다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그 단점, 상대방의 흑역사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이게 사회성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뭐 수많은 시간,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 이런 교육 기관을 통해서 수많은 세월을 교육받는 데도 쏟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사회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지식을 배운다기보다 사회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한 학급에서 반장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통솔하는지, 아니면 반장은 아니지만 한 학번으로서 어떻게 학우들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인지. 대학생 때 뭐 MT 가고 그러잖아요. 다 그게 사회성 교육이거든요. 이 사회성에서 가장 필요한 게 영린이에요.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 행위. 영린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수시로 지적질하고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길 좋아하고 험담하길 좋아하고 이게 다 영린을 건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드리지 않는 나라는 사회성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뉴스킨 비즈니스에는 이 팀워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물론 나만 잘해도 되지만 나만 잘해도 돼서는 한계가 있어요. 나의 팀이 다 잘 되려면 이 사회성이 많은 사업자가 많아야 되고 나 역시 사회성이 우수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가 뉴스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가장 아름다운 나는 지혜로운 사교적인 사업가. 물론 뉴스킨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스킬도 함양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이 사회에서 얼마나 열정적인 사교를 하느냐, 이게 나의 뉴스킨 사업을 가름짓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린이라는 단어에서 과거에 임금의 신기를 건드려서 화를 입는 그런 단어로 해석할 게 아니고 현대적인 해석으로 사회성이 많은 사교적인 그런 인성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단어로 이 영린을 기억하신다면 아마 우리 비즈니스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킨은 분명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을 빨리 실현시키는 방법은 지혜로운 사교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이 그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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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